제가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20, 30대 분들은 자제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둘? 요 정도 좀 더 귀하게 보호를 많이 하고 이 사회로 진출하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내가 연애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될 정도의 점수보다 본인을 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건 이제 부모들 잘못이죠. 야, 너 괜찮아. 야, 아직 뭐 너 나이도 충분히 괜찮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이제 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청년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일단은 안 낳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낳았을 때 생기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큰 것 같고요. 안 낳을 방법이 매우 많아서 그렇기도 하죠. 예전에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안 낳을 방법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사회적 압박도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 통과 의례처럼 이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이 안 낳고 어떻게 산다는 것 자체는 그 선택이 아니라 완전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고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낳을 방법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 누구도 뭐 그런 압력을,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압박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결혼 자체를 꽤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이 주는 여러 사회적 부담들, 그리고 결혼 관계라는 게 두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부담들을 굳이 우리 청년들이 벌어지고 살까? 예를 들어 한 3, 40년 전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때는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아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대를 잇기 위한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근데 지금은 뭐 가전들도 잘 나와, 그리고 혼자 살 여러 집들도 있어, 뭐 가구들도 혼자 살기 너무 편해져. 굳이 결혼이라는 그 부담을 본인이 껴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살아온 뭐 10대, 20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반복되는 자신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삶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워낙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쉽게 보잖아. 예전에 뭐 그런 거 잘 모르셨을 텐데, 있었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뭘 틀든 뭘 보든 저 좋은 것들을 다 누군가는 해주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 2% 정도 상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모든 걸 이제 해주고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 정도 내가 못할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면 애한테 내가 그 원망을 들으면서 내가 뭐하러 아이를 낳는가, 뭐 이런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 높아지면 아이를 덜 낳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같은 게 굉장히 좀 심한 문화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 그리고 그 비교 결과 나는 너무나 낙오된, 웬만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나를 놓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면 뭐 충분히 소소하게 즐길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그냥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그래서 아이 굳이 나를 위해서 날 생각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개인들의 삶의 행복이 중요한 건데 굳이 뭐 애 둘 셋 낳으면 뭐 애국자라고 칭송해주고 그런 거에 전혀 떠밀려 가지도 않겠지만 가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하면 또 우리들이 오롯이 또 겪어내야 될, 뭐 우리의 몫인 거고 우리의 책임인 거지, 굳이 그 책임을 야 니네들 빨리 아이 낳아서 우리 부양할 사람들 만들어내라,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요즘 뭐 저출생 대책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뭐 예산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혹은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불행한 순간을 좀 더 줄여주는 뭐 그런 행정을 하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다. 내가 그래도 좀 살만하면 그래도 한번 좀 아이 욕심 있는 분들은 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거는 어쩌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니까 저는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 흐름은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잔인한 일인 것 같다. 알아서 그들이 하게 놔두고 대신 적어지는 인구에 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개 있죠. 뭐 심플하게는 그냥 보정 없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전에 좋아요 나왔던 숫자와 그 사진 올렸을 때 숫자가 매우 차이 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좋아요 6개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이 뭐 큰 차이 없겠지만 정말 뭐 좋아요 막 2,000개, 3,000개 달리던 분들, 그분들 보정 없이 뭐 기본적인 화장하시고 아무 보정 없이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전 댓글의 분위기와 그 사진 올린 인스타의 분위기는 매우 아마 달라질 거고요. 그거 말고도 많죠. 이렇게 판단하는 법도 있습니다. 휴먼 인덱스 같은 건데, 야, 너 괜찮아. 야, 아직 뭐 너 나이도 충분히 괜찮고,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이제 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으면 누가 질투를 하면 하지 위로하지 않거든요. 위로를 해줄 때는 보통 아래에 있다, 혹은 본인이 충분히 그 사람이 나에게 경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그런 위로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뭐 야 요즘 뭐 40 넘어서도 잘 애 낳고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거의 이제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무책임한 이유는 뭔가요? 되게 좋아 보이는 말인데,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들도 자기의 짝짓기를 위해서, 즉 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슴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깃털을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심지어 그 공작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의 생존에도 불리할 만큼 그 꼬리 깃털이 화려한데, 왜냐면 그 도망갈 때 다 보이잖아요, 천적들한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본인을 부풀리거든요. 그래야 상대에게 선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를 어떻게든 좋게 보여서 더 선택을 받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화장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또 예쁘게 SNS 찍어서 보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말은 좋아 보이죠.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 성격이나 진심이지 그 외적 조건들 너무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잘 모르겠으면 2박 3일 정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성격 혹은 뭐 그 사람의 인성, 인품 이런 거에 빠져서 그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있는지. 물론 좋아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은 있죠. 만나보는데 그 사람 정말 인성도 인품도 괜찮더라, 그런 경우야 당연히 있겠지만,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그런 메커니즘과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일단 외적인 것에 나의 호르몬, 나의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줘야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이 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뭐 아주 외모가 아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뭐 직업이 됐든 연봉이 됐든 자산이 됐든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게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금 제 나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키도 너무 적나라한가요? 한 165쯤이라고, 지금 165 있는 분들이 너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165고 경기도 어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뭐 작은 빌라에서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살고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월급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남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소개팅 자리가 됐든 나는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든 저를 누군가에게 어필했을 때 제가 정말 인품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인성이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등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그 자기의 브랜드를 그래서 만드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뭔가 뭐 노력을 하든 공부를 해서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 의사다, 혹은 어디
판사다. 이러면 내가 인품이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좋아해 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적어도 외모를 아주 멋지게 꾸며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거나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라면 본인을 매우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요 뭐 어디 기업인 영진 무슨 회사에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꾸 이 자질구레한 설명이 많아지는 만큼 상대에게 매력 포인트는 매우 깎인다.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매우 낮아진다. 요것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도 할 때나 뭐 사랑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시작하실 때 대단히 유리해질 것 같다. 제가 뭐 스타벅스 매장은 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어디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뭐 전문직을 워낙 이제 좋아하시긴 하니까 어디 뭐 세무사입니다. 뭐 등등 이런 본인의 설명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매우 특히 이제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일 텐데 매우 유리한 연애 시장에서의 어떤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명함에 이름 석자만 딱 써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거의 최고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정영진하고 전화번호만 딱 있는 명함 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건 굳이 막 명함에 막 적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본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연애 결혼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까칠 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남성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굉장한 고난의 시기가 저에게 좀 있었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특별히 많이 참전하진 않는데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남성 편을 들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성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어찌 보면 제가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미니스트라는 게 뭐냐? 이제 저 좀 오래돼서 이제 많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남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으로 동등하게 평가받고 그리고 동등한 삶을 살아내는 이게 사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원하는 바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들어서 근데 그게 마치 그때는 워낙 이쪽으로 기울어진 판이다 보니 제가 마치 남성들 편을 막 들은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전혀 뭐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냥 남녀가 공히 같은 일을 해서 같은 능력을 보여줬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맞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누군가를 더 자꾸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여성분들의 진짜 능력을 더 못 보여줄 가능성도 오히려 더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더 손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할당이나 배려를 통해서 그분들을 더 취업시킨다거나 그분들을 더 승진을 빨리 시킨다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조직원들의 눈빛은 당연하거든요. 아, 저 사람 여자라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여자라 뽑혔구나. 얼마나 이거 불이익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남녀를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능력대로만 평가하고 능력대로만 보상을 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의 뭐 핵심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잘못 알려지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어쨌든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과격한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을 쓰면서 오해를 좀 많이 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남녀가 물론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차이는 아닌 거고 남녀가 서로 이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점들은 서로 우리가 좋아하고 어울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남녀의 차이가 아닌 어떤 뭐 업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아무 차이 없이 남녀가 동등하게 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리고 성과를 이만큼 냈으면 낸 만큼 그만큼 평가하고 그만큼 우리가 보상하는 그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뭐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등등을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성별 갈등은 조금 그때와는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5, 6년 전, 7, 8년 전보다는 아주 과격한 분들은 조금 더 소수가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참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굉장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표하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입지는 조금 이제 좁아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과격한 목소리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또 여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여성들에게도 좀 배척을 받는 일부 과격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지금은 뭐 남성 중에서도 그런 뭐 우월주의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매우 소수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 제외하면 남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때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갈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애, 결혼에 대해 20대에서 30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연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연애가 갖다 주는 달콤함, 내 마음의 설렘, 그리고 짜릿함, 쾌감, 이런 것들은 다른 무엇이 갖다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배고프다가 짜장면을 먹어도 물론 되게 행복하지만 그 순간 연애가 주는 그 짜릿함과 설렘은 아마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연애라는 건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 당연히 상처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연애하다가 헤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라면 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귀다가 막 헤어진 사람들 나중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동안 쓰레기 같은 놈들만 자꾸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는데, 아마 본인이 한 명 정도 쓰레기를 만났다면 그 쓰레기가 문제겠지만 3명, 4명, 5명이 자꾸 쓰레기라면 아마 본인이 쓰레기들을 자꾸 유혹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쓰레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진 사람들 자꾸 뭐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욕할 필요 없이 나의 문제 혹은 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나는 나 스스로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늘 좀 판단하시면서 연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에 대부분의 아마 20, 30대 분들은 자제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둘? 요 정도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시다 보니까 더 부모님들이 좀 더 귀하게, 뭐 안 귀한 자식이야 당연히 없습니다만 더 보호를 아마 많이 하고 이 사회로 진출하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될 정도의 점수보다, 굳이 점수를 표현하자면 본인을 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건 이제 부모들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좀 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자기 객관을 일단 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내가 결코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타 보다 보면 정말 막 화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만큼 혹은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밑에 정도는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을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마음가짐이 하나 필요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할 때 본인만 그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대체로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연봉 괜찮고 능력 있고 뭐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얼굴도 뭐 깔끔하게 생겼어. 요즘 이제 그런 거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는데 그 사람은 키가 좀 작아. 뭐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추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사람은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문제 혹은 뭐 남자 문제로 본인의 속을 썩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역시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맨날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저놈 또 바람 폈어, 저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나, 맨날 어장관리해, 이렇게 불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그게 좋아서 본인도 같잖아.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지, 마치 내가 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당위성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해서 좋아했다면
사람의 기호도 대체로 비슷하다. 키 큰 사람 안 좋아하는 여성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는 여성들 별로 없죠. 돈 많은 거 안 좋아하는 여성 별로 없죠. 또 예쁜 여성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 거의 없을 거고, 또 하여튼 뭐 저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몸들을 가지신 분들을 싫어할 남자들도 별로 없겠죠. 당연히 좋아하는 게 대체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약간의 선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치열한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 놓고 마치 저 사람이 다른 8, 90%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거는 마음을 좀 잘못 먹은 거다. 예, 그 정도는 적어도 알고 내가 그만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는 하고 가자.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받을 상처가 좀 덜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연애의 끝이 꼭 결혼이 아니라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거야 다들 동의는 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소설책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고 마지막 끝부분만 보면 아마 재미없잖아요. 아마 헤어지는 게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다면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오래 가서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꼭 그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헤어질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귀었던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이랑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좋았던 일들을 대체로 설령 마지막에 좀 안 좋았던 열흘 혹은 2달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보다 훨씬 좋았던 기간이 아마 기셨으니 그러니까 만나셨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그걸로만 전 남자친구들 혹은 전 여자친구들 기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에 근데 대체로 이제 다 누구나 헤어졌으니까 지금 솔로겠죠. 싱글인 분들이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헤어졌다는 말이 본인에게는 조금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헤어진 사람, 그러나 그 헤어진 사람을 내가 좋아했던 수많은 순간들, 헤어질 때 잠깐 안 좋았던 것들은 잠시 잊거나 그냥 묻어두셔도 괜찮다. 그게 훨씬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안 좋은 것들 자꾸 기억하는 거, 그 사람들 거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진짜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는 본인에 대한 기대, 사람들에 대한 기대, 주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불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지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든 원래 나는 빈털터리 정도였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한 37, 8쯤에 아마 그때 이제 미국 잠깐 갔다 오면서 이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에 한 3, 40만 원이 이제 전부였는데 그걸 이제 좀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도 알그지가 돼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통장에 1원도 없이 되더라도 그 삶이 당연히 이렇게 막 해피한 건 아니겠지만 막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현재는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가정이 또 있으니까 그건 좀 약간 이제 별개로 두더라도 제가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거든.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없는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뻔히 그런 사람이겠지 대단한 인품을 가진 뭐겠어요. 그냥 맨날 저 누구 시샘하고 누구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당연히 배 아파하실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아마 실망스러운 행동은 반드시 할 텐데 그래도 별로 실망을 안 해요. 왜냐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 혹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만 없거나 줄여도 본인의 불행 지수는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이게 꼭 행복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불행한 순간이 줄어드는 게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우리는 행복할 이유도 별로 없고 행복이 보장된 삶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굳이 이제 좀 예전 우리 인류 얘기를 꺼내자면 사슴이 매일같이 사자한테 먹힐 그 불안감에 덜덜 떨다가 떨면서 밥 먹고 떨면서 물 먹고 떨면서 짝짓기하고 얼마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다가 한번 정말 안전하다는 정도가 이제 보장됐을 때 한숨 놓고 잠깐 느끼는 안도감, 이런 게 이제 행복일 거예요. 아마 우리 삶도 그럴 거고. 혹은 막 사자한테 막 쫓기다가 사자가 지쳐가고 나가 떨어졌을 때 아유 이제 살았다, 이게 이제 행복일 거라고요.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우리의 행복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정말 미친 듯이 살다가 혹은 막 죽을 듯이 고생하다가 아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한 것 같다, 아유 요 고생은 이제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럴 때 잠깐 행복,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맨날 막 해피하게 살려면 그럼 마약 맞아야지.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약의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원래 삶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건 아니고, 그냥 힘든 고통이 디폴트인 삶에서 잠깐 그걸 벗어날 때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게 그 행복감, 그리고 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조금 뭐 더 자주 있으면 더 행복한 사람인 거고, 조금 덜 하면 조금 덜 행복한 사람이고, 별로 없으면 그냥 원래 태어난 대로 사는 거고, 예, 그 정도니까 뭐 행복에 대한 기대도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말 열심히 하고 나서 됐나? 이 정도 하면서 잠깐 느끼는 게 행복, 이런 거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설픈 위로나 공감이 아닌 불편한 질문이 가득한 책을 출간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생각을 안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 내지는 그냥 의탁을 하고 흘러가는 게, 그분들이 뭐 행복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결정에 의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주입해 주는 것이 그냥 바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효율적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점점 누적되다 보면 결국 본인의 삶이 없어지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감히 책을 좀 쓰게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일부러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했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도를 높여서, 그러지 않으면 제 생각에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랑 한번 좀 더 싸워보자, 혹은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과감하게 얘기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설픈 위로라는 그 부분인데, 전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위로받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 길이라면 뭐 당연히 반대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혹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될 것이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 행복해진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인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힘든 만큼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이 더 나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막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혹은 그냥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물론 어른들 잘못이죠. 그러나 그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럼 그 삶을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걸 바꿔놔야 되겠죠. 바꾸려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 거고, 어른들은 또 안 바꾸려 할 거고,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너네들은 하지 않는 방법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뭐 책에도 잠깐 비유를 쓰긴 했습니다만, 애들한테 계속 사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좋아할 수 있겠죠. 그 사탕 먹으면 당장은 다니까. 근데 그 사탕 때문에 이가 썩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마치 이가 안 썩는 것처럼 지금 단 거 먹어도 그냥 지금 기분만 괜찮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음 아이들 태어나서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다시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의 자제들에게는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얘기하냐면 또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뭐 사교육도 시키고 자신들의 자식은 어디 뭐 유학 보내고 이러면서 가장 첨예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남들을 꺾을 수 있는 기술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겐 다 그렇게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은 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현재 사회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고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꽤나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아마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아유 아저씨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 자신들은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너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책에 꽤 많이 아마 할애를 해서 적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진짜 나는 팩트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달콤한 말 사람들한테 속삭이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 아마 자식들 누가 통계를 내서 아마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 혹은 뭐 막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리고 실제 만난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랑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랑 너무 상반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착한 가면을 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내용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뉴미디어,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게 될 때는 없으셨나요? 그거를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더 좋아할 얘기가 뭔지를 제가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른데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를,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과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냥 입을 닫는 경우는 있죠.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서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도 괜찮겠다 정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종종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할 말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가끔씩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여러 설화도 있었고 불이익도 꽤나 많이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체질적으로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리고 그게 적어도 제가 이 지구에 떨어져서 다시 이제 어디론가 갈 텐데 그 뭐 80년 혹은 뭐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나를 속이며 혹은 뭐 나에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 싫어할 때 싫어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이야기를 안 하는 침묵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아예 반대로 얘기하거나 사람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걸 알지만 꽤나 내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반드시 얘기를 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정영진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묻는 글이 많은데 작가님의 정치 성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성향,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또 그게 뭐 본능적으로 맞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라벨링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라벨링이 대체로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굳이 뭐 정치 성향 얘기하자면 한 7, 8년, 8, 9년 전쯤에는 제가 그 손가혁이라는 오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정영진 저거 손가혁이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참 많이 듣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뭐 이찍이다 뭐 일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저는 제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늘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도를 늘 비슷하게 생각을 해왔고 다만 내가
어느 순간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거나 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당연히 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인을 저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 어떤 정치인에게 마음을 줬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진리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건 난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혹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 성향이 내가 설령 뭐 어느 쪽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 나를 실망시키고 그 정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좀 달라지고 이런다면 저는 그 지지를 굳이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필요한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애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는 거는 저 사람이 약간 좀 회색인 것 같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하면 빨리 저 사람이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를 빨리 밝혀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든 전쟁을 할 땐 당연히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특히 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100대 0인 경우가 없는 지금 세상에서 어느 100 혹은 어느 0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거는 되게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아이들이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거 좀 해. 그러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이제 보통 뭐 한 3, 4세, 한 5, 6세 요 정도 아이들의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어른까지 돼서 저 사람은 누구 지지자였어? 아니면 어느 당 지지자야?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 사회 전체가 되게 어려지거나 유치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앞으로의 삶이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아마 그 사람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이 쭉 1부터 한 100까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마 그 사람에게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2는 이만큼, 15는 15만큼, 30은 30만큼.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쟤는 죄인이야? 아니야? 무죄야? 유죄야?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뭐 한 6개월 살 만큼의 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저거는 또 무죄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런 애매한 것들을 좀 견뎌내는 게 그래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그 아이처럼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도 아마 제가 좀 책에도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게 질문이 참 어려운데 이게 일단 뭐 전문가에 대해서는 뭐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뭐 전문가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이렇게 주워들은 지식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또 워낙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특별히 제 관심 분야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것저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잘 못 참는 성격이고 해서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저 분야는 저 분야대로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좋게 평가하자면 21세기 통섭형 인재인 거고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전문 분야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나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넓게 아는 거는 꽤 도움이 좀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는 일과 제 상황은 잘 맞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사실 그렇게 막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를 막 기억해주고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굳이 이제 기억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는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정도일 텐데 너무 그러니까 꼭 제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자기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것을 마치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마 제가 좀 굳이 얘기하면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네요. 별명은 요즘은 제가 글라스 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제 눈 건강 문제 때문에 선글라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방송에서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좀 이게 뭐 시커먼 선글라스 색안경 끼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눈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실 때 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뭐 이것도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출연하신 분들도 쟤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제가 죄송하긴 한데, 여튼 지금은 한 3년, 4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들 그래도 익숙해지셔서 친근하게 그냥 선글라스 줄여서 이제 글라스형이라고도 불러주시고, 또 방송에서 혹은 뭐 컨텐츠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에 대한 반감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선글라스 낀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허용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얼른 좀 눈 건강이 좀 좋아지면 이 색안경 벗고 맑은 눈으로 여러분 사슴 같은 눈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 조금 죄송하고, 대신 이제 그 캐릭터로 만들어 주셔서 저의 단점을 장점화 혹은 뭐 저의 단점을 캐릭터화 시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사인도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굳이 어쩔 수 없이 누가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선글라스를 그립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그려서 제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요즘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바뀌게 된 생각이나 확고해진 가치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 몇 가지는 있어요. 특히 이제 어느 분야에 탑 혹은 뭐 어느 분야에 정말 정통하신 분들을 제가 쭉 보면 대체로 순수하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다는 게 뭐 이성을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좋아하는 거에만 몰두하시더라. 다른 거에 잘 관심이 없으시더라. 그거는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가수분들 혹은 뭐 어떤 전문가분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유 왜 이렇게 저런 것도 몰라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와, 얼마나 본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몰두를 했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어느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정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다른 분야는 진짜 잘 모르시더라.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은 모 박사님이신데 그 아내분께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하다못해 뭐 통장 개설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해.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뭐 누구랑 약속 잡는 것도 잘 못하고 정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정도가 되면 정말 대단한 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혹은 대단한 분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자기의 그 해당 분야 영역을 얘기할 때는, 이건 좀 제 약간의 뭐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눈빛이 정말 대단히 반짝거립니다. 여러분은 제 눈빛을 못 보시니까 그걸 못 느끼실 텐데, 그분들은 다른 거 얘기할 때랑 자기 전문 분야 얘기할 때랑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신도 있고 뭐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적어도 눈빛만 볼 때는 된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매우 집중력이 뛰어나고 매우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한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제가 전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어중간한 분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니까 자꾸 애매한 이야기 자꾸 그러니까 말로만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면서 그 덮어야 되는 여러 이런저런 별 영향가 없는 얘기들로 자꾸 이렇게 말을 이어가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잘 모르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럼 이제 그 보는 저도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 한 20, 30분 얘기하다 보면 사실 금방 미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고 그분도 아마 불안하실 거고 서로 불안한 건데, 그 진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뭘 물어봐도 아주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같은 것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은 더 좋아. 아, 이거 뭐, 아, 나 그 생각 못 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빨리 그거 가서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화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전문가들을 잘 만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진짜 그 분야에 이렇게 탁월한 분들 만나는 건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진행자로서는.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가 이왕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보셨다면 그래도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마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 글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이 보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아마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글로 정리할 때는 불필요한 얘기는 가능한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읽는 독자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노력은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꽤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좀 불편했던 여러 질문들이나 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장에 반박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쭉 다 읽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십시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예전에 잠깐 뭐 조금씩 쓴 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제 생각을 담아낸 첫 책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좀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